토치 쉐입에 대해서 약간 해석하는 법을 잠깐 강의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그래서 이 컴퓨터 비전 쪽, 그러니까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인풋되는 이미지들의 값이 이제 파이썬 코드에서 토치점 텐서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쉐입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렇게 저희가 3차원 텐서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게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한 묶음인데 그걸 배치라고 하고 그 한 묶음 안에 이 3차원 텐서가 몇 개 있는지가 몇 n이 되겠죠. 그리고 그 3차원 텐서 안에 x는 뭐를 나타내는지요? 이 3차원 텐서에서 이 x는 뭐를 나타내는지 3차원 텐서 안에 몇 개의 행렬이 3차원 텐서 안에 몇 개의 행렬이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하이트는 뭐예요? 이 2차원 행렬 안에 몇 개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이멘션이 이 하나의 리스트가 마지막 다이멘션이고 그 다음에 이 리스트들의 묶음 이 리스트들이 이제 H만큼 묶겠죠. 그 묶음, 즉 2차원 행렬이 그 다음 다이멘션이고 이 2차원 행렬들의 묶음이 그 다음 차원 행렬이고 이 3차원 텐서들의 묶음이 그 다음 차원 행렬이죠. 그래서 이제 인풋 이미지들의 텐서의 쉐입을 해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맨 앞에 뭐가 와요? n개의 대시가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n개의 3차원 텐서 안에 n개의 3차원 텐서가 있고 각 3차원 텐서 안에 몇 개의 행렬이 있고 각 행렬 안에는 몇 개의 리스트가 있고 각 리스트 안에는 몇 개의 이렇게 나타냈죠. 그러면 코드를 봤을 때 그 모델의 포워드 함수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잖아요. 프린트 명령을 해주게 되잖아요. 이 첫 번째 줄에 X점 쉐입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게 저희 모델 안에 있는 포워드 함수죠. 그러면 이 포워드 함수가 X라는 텐서를 파라미터 받았어요. 그럼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 X의 쉐입을 프린트하면 쉐입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3,488 거짓 맞았는데 그 앞에 처음 하나 더 있죠. 배치 사이즈가 있어요. 배치 사이즈는 저희는 8로 할 거예요. 그러면 8,3,488 한번 확인해볼까요? 확인하기 전에 그러면 다크넷을 거친 후에는 어떻게 돼요? 다크넷을 거친 후에는 쉐입이 어떻게 돼요? 8,1024, 7,7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해가 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스 코드 한번 보실래요? 로스 코드를 보면 맨 처음에 뭐를 해주죠? 맨 처음에 뭐를 해주죠? 로스에서 맨 처음에 뭐 해줘요? 리쉐입을 해주는데 리쉐입하는 쉐입이 어떻게 돼요? 콤마 7,30 쉐입 이게 맞아요? 이해가 돼요? 이찬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마이너스 1? 영어 쓰자. 얘네들 이렇게 리쉐입 한 다음에 얘네들 묶음 몇 개 있는지 파악하면 뭐가 나오잖아요. 말아서 말하긴 하지만 자, 다시
엑셀에서 여기 들어오는 거의 쉐입이 뭐라고 해요? 8, 3, 4, 8, 그 뜻은 8개의 배치가 있고 각 배치 안에 3개의 행렬이 있다는 뜻을 했잖아요. 근데 다시 로스에서 리쉐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8, 7, 3입니다. 원래 이렇게 30콤마 이렇게 30, 77 요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30개의 2차원 행렬이 있습니다. 쉐입이 30,7,7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희는 7,7,30으로 리쉐입을 했을까요? 그래, 슬래시 해야 돼. 맨 마지막 차원에 되죠. 이해가 돼요? 쉐입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맨 마지막 차원이 뭐였어요? 하나에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 차원 행렬을 이루고 있는 하나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 공작을 수행할 때 요 단위, 요 30 단위의 이 마지막 차원으로 공작을 수행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차원을 이 리스트가 12, 이 리스트로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차원을 그 스칼라 값들이 30개가 있는 요거 이 30짜리 요 목표로 마지막 차원을 줌으로써 저희는 이렇게 7,7,7,7로 유지를 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7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한 공통이 되는 거고 근데 또 한 공통이 돼서 7,7,7,7만 30이 나올 거예요. 이해가 돼요? Y를 위에 내리는 거랑 U를
이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아까 말한 x가 이변선인데 근데 x가 t로 이루어져 있고 y가 t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x가 2t, y가 3 이렇게 있고 y는 마이너스 3t, y로 x는 xy는 x제곱 더하기 3xy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f를 t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f를 t에 대해서 이걸 하고 있을 때 얘는 x랑 y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x를 t로 이루고 y를 t로 이루는 거를 갖다 써야 된다. f는 x랑 y를 이루는 상태니까 먼저 x를 이루는 하는데 x를 t로 이루는 곱해서 수식을 쓰는 거죠. 얘는 y로 이변수잖아요. 그래서 y로 이변 한번 그려야 되는데 y로 이변을 하려면 전체 t로 이변해야 되니까 y를 t로 이변을 하고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표미분이고 이제 표미분이 표미분으로 왜 외우냐면 델타시스랑 어쩌면서 쓰는데 델타시스는 너무 많이 있죠. 이거 동사합법이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레디언트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쓰는 건데 아까 그런 f가 x, y, z로 이루어진 함수가 아니야. x, y, z 뭐 이렇게로 이루어지는 함수다. 이런 함수다라고 하면 f를 x에 대해서 이루는 거, y에 대해서 이루는 거, z에 대해서 이루는 거를 다 모은 거를 그레디언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사실 이것도 이제 미처 나올 건데 자세히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해요. 그레디언트는 함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걸 알려준다.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z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렇게 하면 함수가 어느 방향으로 함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걸 알려줘요. 근데 저희는 로스함수 최소화하려면 가장 빠르게 로스함수가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레디언트의 반대방향으로 이용하면 가장 빠르게 감소하죠. 그래서 최소화할 때 이렇게 쓴다.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를 쓰는 게 그레디언트 디스트라는 방법이에요. 정말 우리가 언어를 하는 거고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사람이 가중치. 얘는 로스함수. x축이 가중치고 y축이 로스함수인데 예를 들면 가중치가 여기, 가중치가 여기일 때 로스함수가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기울기가 있잖아요. 기울기가 원래는 이 로스함수는 가중치에 대해서 평균을 한다. 이게 왜 평균이라고 나오냐면 그 로스함수는 구성하는 요소가 가중치 말고 다일 수도 있고 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치고 가중치에서만 가중치 내에서만 평균을 하겠다. 아니면 평균을 쓴 거고 그거 알바는 학습이죠. 그래서 현재 가중치에서 그 학생들이랑 그 기울기의 공간만큼을 빼면 다음 가중치가 나와요. 근데 이게 왜냐면 분명히 좀 안 되는 친구들 몇 명 있어서 그럼 똑같이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으면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기울기가 음수면 이 평균은 음수가 되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얘 양수가 되겠죠. 그럼 현재 가중치에서 좀 더 오른쪽으로 가요. 좀 더 양수가 더해진 것이 다음 가중치가 되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중치가 여기였는데 여기 가야 되나요? 음수 포인트의 최소가 되려면. 그래서 다음 가중치 다시 아까 말한 대로 양수가 한번 터서 이쪽으로 이용하고 만약에 여기면 가중치가 여기면 기울기가 양수가 돼요. 그러면 이게 양수고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음수가 되죠. 현재 가중치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 다음 가중치가 쓰고 그래서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다음 가중치가 쓰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최소가 됩니다. 이게 대상자 쓰는 방법인데 이걸 여기서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은 점파 그래서도 풀리고 쓰는데 점파는 사람과 혹시 얼마나 연결하시는지 복잡하게 하는 여러 예를 들어서 얘를 어떻게 계산할지를 여기 알고 있습니다. 이 수동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잖아요.
이 연쇄법칙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분할을 사용하는데 하나를 출력층에서 이동층으로 고쳐진다는 거나 그 레일 여기 분명층이고 출력층이라고 할 때 수정하는 여기서 이게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뭐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수정하는 이렇게 가는 게 수정하는 그럼 연속하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게 이렇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출력층에서 이동층으로 이렇게 오차를 전달해요. 여기 로스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도 로스 나오고 로스 이상하고 여기도 로스 이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되게 하고 다 레이어로 체인으로 연결해서 약간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가중치가 전체 여기 로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가중치가 여기 로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산하는 게 꼼꼼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가중 여기서 적용하는 가중치가 그 로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이 가중치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간단하게 이거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만드는 거면 여기서 넘어갈 때 가중치 있고 편향 있고 이거 공식 편향 있고 공식 편향 있고 저게 최종 출력값이라고 했을 때 이 영상에서는 이걸 활성화 정도라고 하는데 그냥 출력값이라고 여기서 여기 넘어갔을 때 출력값이 0.48이었는데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0.66이었어요. 그러면 최종 출력값이 A라고 활성화 정보라서 T베이고 A고 최종이라서 라스트 그냥 첫 붙이는 거고 얘는 그 전방에 출력값이잖아요. 그래서 L-1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값이 정답값이 1이에요. 근데 0.6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1이랑 0.6 사이에 붓을 분할해요. 그래서 예측값 프레딕션 출력값에서 정답값을 빼기해요. 근데 이게 이 영상에서 코스라고 하는데 코스랑 로스랑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코스로 넣고 그래서 코스를 넣으면 이렇게 되죠. 이것도 0.48에서 0.66으로 될 때 쓰는 가중치랑 바이어스를 얘 라스트라고 해서 얘랑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갈 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 전 단계 출력값에서 가중치 곱하고 바이어스 곱하고 그 값을 그냥 플레이트 Z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활성화소에 넣어서 최종 출력값을 만드는 거죠. 이 구조가. 그래서 그 구조를 정리해보면 이 Z는 어느 것에 영향을 받아요? 전단위 출력값, 가중치, 바이어스. Z는 가중치, 전단위 출력값, 바이어스에 영향을 받고 그 Z는 또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활성화 들어가서 최종 출력값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출력값이랑 Y값, 정답값을 합쳐서 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고려해서 Z는 가중치, 출력값, 바이어스에 영향을 받고 로스는 정답값이나 출력값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연쇄 법칙을 적용할 키가 나오는데 이 전단계 출력 있잖아요. 얘도 사실은 어때요? 이 전단계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 있는데 이게 최종 출력값. 이걸 친구인데 넣으면 최종 출력값 나오죠. 최종 출력값이 나올 때 가중치랑 전단계 출력값 바이어스가 쓰이잖아요. 근데 이 전단계 출력값이 사실은 어디서 들어가냐면 이 전단계의 출력값, 전단계 가중치, 전단계 바이어스를 합쳐서 나와요. 이게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변하면 이 로스 함수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스 함수죠. 전체 로스 함수가 이 마지막 가중치에 대해서 얼마나 변화를 하는지, 그 로스 함수의 가중치에 대한 변화를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수집하고, 가중치만 변하는, 이거 다 수집하고, 가중치만 변할 때 최종적으로 로스 함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알고 싶으면 책을 써야겠죠, 아빠가. 그래서 먼저 순서가 좀 이렇게 있는데, 로스 함수를 출력값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스 함수는 출력값에 영향을 받는다. y 정의. 그래서 출력값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근데 우리 최종적으로 가중치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옆에는 출력값을 z값으로 미분한 거, 그리고 z값을 가중치로 미분한 거,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스 함수가 가중치에 대해서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얘는 그렇게까지 안 중요한데, 그 로스 함수 확률을 넣어서, 그래서 여러 번 할 거잖아요. 그 여러 번 한 번만 펄펄을 내는 거. 이거랑 똑같이,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이거 열잖아요. 그러면 1, 이거 왜 오른쪽 계속 들어오면 로스 함수를 최종 출력값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근데 로스 함수 계산은 뭐였죠? 출력값에서 정답값을 빼고 제곱한 거. 저거를 출력값에 대해서 미분하면 내려오죠. 그래서 얘는 출력값을 z값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 식으로 미분 함수거든요. 얘는 z값을 가중치에 내려오죠. z값 구할 때는 가중치를 정당의 출력값에 맞춰하고 가중치를 내죠. 그래서 저거를 가중치에 대해 미분을 하면 가중치 빼고 나머지 함수를 보니까 로스가 내려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로스에 대한, 가중치에 대한 로스 함수를 나와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뭔가 막 청자 있고 그런 거지. 그냥 이거 한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게 가중치가 가중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전 단계 값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이 다음 단계 값이잖아요. 이게 전 단계 값이고. 다음 단계 값에 가중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이거는 전 단계 활성화 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적용할 때 다 되셨어요. 근데 내가 이 값이 나올 때 이 가중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얼마나 가중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로스에 대해서 로스가 아니라 이 다음 항의 출력값 이렇게는 가중치 곱하기 A 이렇게는 가중치에다가 A 곱하기 곱이 나옵니다. 이게 다음 항의 값이고 출력값이고 여기에 이거를 시간을 이 방향에 값이는데 이 값에 가중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미분을 해요. 이 z값을 가중치에 대해서 가중치가 이 z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분을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설명이니까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중치가 여기에 가는 로스의 로스가 아니라 다음 출력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 값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이거랑 오늘 지금 로스 함수를 가중치에 대해 확인해 보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출력값이랑 편향에 대해서도 y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하면 그냥 이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든 거예요. 이거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로스가 가중치랑 편향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이런 테이블을 써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이렇게 하나만 있는 단순함들에 대해서만 하고 이걸 조금 복잡하게 만들면 이런 느낌이 이게 최종치를 쓰고 전당을 쓰고 이게 최종이라서 여기 L 총상이 있는 거고 여기 전당에서 L-총상이 있는 거고 A형, A1, A2, A형, A2 이렇게 있을 때 기호를 잘 봐야 되는데 저기가 A 제곱, 여기가 A K죠. 그랬을 때 가능성을 J K로 보세요. 뭔가 A 제일 것 같은데 J K. 여기가 먼저 여기 최종 출력값 천자가 먼저 가 이거 해주시고 이것도 로스 하려면 똑같이 하겠죠. 이 최종 출력값 그래서 정답값 n 가운데로 하고 이거 다 더하고 확인해. 그랬을 때, 아까는 이걸 하나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연결이 하나로 있어요. 근데 연결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다 더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0.63에 0.63을 계산할 때, 얘랑 얘를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ZC, 0.83이라고 하면 저거 0.83이라는 출력값에 그 83을 넣기 전이다. 그 출력값은 저 0.19에서 가는 거, 근데 내 0이요? 왜? 그거랑 가중치랑 거하고 두 번째랑 가중치랑 거하고 이거 곱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여기서 여기만은 가중치랑 이거 최종 출력값이랑 곱하고 그리고 이거 층 하나랑 바이스 하나만 있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 바이스 하나 넣어요. 그리고 이 남은 거를 똑같이 활성화해서 넣으면 최종 출력값이 된다. 이것도 똑같이 하면 돼요. 아까 하나 더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얘는 얘가 여기로 올 때랑 얘가 여기로 올 때 선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기는 딱 이 특정 가중치를 내서 볼 수 있어요. 특정 가중치를 내서 이 로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면 특정 가중치를 내서 이걸 하면 되겠죠. 똑같이 쉐입을 쓰면 Z는 아까 어떻게 쓰면 딱 이 특정 가중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분을 해버리면 전 단계 출력수. 그래서 결론은 로스가 최종 가중치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그런 거 똑같다. 아까 구조 단순할 때랑 똑같다. 최종 가중치 영향을 같은데 이제 출력값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왜냐하면 이 값은 여기를 영향을 미치고 여기를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하기가 조금 곤란했는데 왜냐면 이정값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할 때 이 이정값이 영향을 여기 미치고 여기 미치고 하니까 그걸 몇 개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스는 여기에서부터 하고 여기서부터 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할 때 이 여기서 나온 로스를 구할 때 이 값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가 여기겠죠. 그걸 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로스를 구할 때 얘 값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가 1 되죠. 그래서 그것도 더하고 그렇게 두 개를 더해서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값이 최종 로스 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얘에 영향을 미치는 거랑 얘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더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뭐 전단계 값은 여러 번호를 통해서 로스에 영향을 미친다. 가중치 한마디로 이 라인으로 있잖아. 이 라인에 있는 가중치
해서 하고 빼는 거죠. 근데 A는 직접 바꿔 쓰는 게 아니라 전거의 값으로 보정이 되는데 그걸 옮기는 해석을 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구할 때 이 최종 값에서 써서 이걸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답이잖아요. 얘 마이너스. 이걸 구할 때는 얘를 쓰는 거예요. 평균 값을 써서 네, 그래서 이 값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값을 써서 두명이 합니다. A, L.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모르겠어요. 에반스. 그런 식으로 쭉쭉쭉 하겠죠. 첫 번째 치즈 맞죠? 그거 하려고 해요. 만약에 책임도 특성 그 과정에서 저걸 사용해서 하나씩 하나 안 되지 하면은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A를 우리가 중간 전각의 A를 배우고 있으니까 배우고 시키게 왜 하냐 하면 이렇게 이것을 구하기 위함이고 어차피 맨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넣어주는 거죠. 자, 이제 저희가 그러면 모델도 구현을 했고 로스 함수도 구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하면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트레이닝은 뭐 어떻게 시켜요? 모델 여기 앉혀놓고 수업할 거예요? 아니죠? 트레이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트레이닝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뭐였어요? 아까 세연씨가 잘 설명해 주신 뭐였어요? 트레이닝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공중치? 어떤 거? 영어로? 백프로파이션. 자, 이 PPT로 저스틴 존슨 교수님 거를 야무지게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자, 좀 리뷰를 하자면 이런 액티베이션 함수들이 있죠? 태영씨? 액티베이션 함수 아는 거 같아요. 스모이 아크펜 로지스틱 렐로 제 욜로에서 쓰인 액티베이션 펑션이 뭐였죠? 리키렐로 리키렐로는 일반 렐로랑 어떻게 달라요? 0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 약간 기울기를 갖죠? 0 상수 맞아.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의 웨이트들을 말 그대로 레귤러라이즈 해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웨이트가 너무 커서 모델의 결과값을 점식한다거나 아니면 오버피팅 된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랜덤네스 뭐 랜덤네스를 트레이닝 과정에 추가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드롭아웃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그거의 일종이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뭐 하는 건지 기억나요? 어떤 저쪽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정규 버전 굉장히 좋아요. 그 정도만 머리에 남아있어도 여러분들한테 장담하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나마 쉽고 재미있는 그리고 꽤나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을 해보죠. 바로 러닝레이트 스케줄링이라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티마이저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러닝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설정해줬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근데 러닝레이트가 뭔지 기억나요? 아까 세연
제가 강의하면서 활동해줬는데 뭐였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로스 커브가 있을 때 저희가 현재 지점을 가면 이 그레이디언트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 그레이디언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큼 가주느냐 를 정하는 거죠. 자, 이 러닝에이지가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동 파라미터라고 바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러닝에이지에 따라서 이 로스의 값들이 이제 다양한 양상을 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러닝에이지가 엄청나게 높다고 해보시죠. 그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튀어서 이 친구가 여기로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러닝에이지가 너무 높으면 트레이닝 하는 거 돌린 다음에 얘가 생각하기 이런 데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로스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very high learning 굉장히 높은 러닝에이지를 가지고 로스가 이런 식으로 거진 무한대로 발산하는 데입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러닝에이지가 낮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로스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적당히 높은, 그러니까 very high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높은 러닝에이지를 가질 때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얘는 왜 이렇게 나올까요? 맞아요. 여기에 이제 초반에 높은 러닝에이지로 빠르게 이 로컬 미니마 지점을 접근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빠르게 그래서 보면은 빠르게 줄어들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플랫하게 되는 양상. 그래서 좋은 러닝 레이트는 적당히 빠르게 내려가면서도 이 로컬 미니마 지점을 제대로 잘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러닝 레이트가 좋은 러닝 레이트입니다. 자, 그럼 여기 위에 SGD, 뭐 RMS 프로, 아담 이런 건 뭘까요? 일단 아담 안 들어봤어요. 아담 뭐예요? 영어를 뭐라고 부르나요? 아담 되게 안 하니까 이리막 네, 이 친구들은 옵티마이저 여러분들이 방금 따끈따끈하게 배운 옵티마이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그레이디언트 디센트가 이 옵티마이즈 하는 메소드 중 하나예요. 뭐 다른 옵티마이저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것도 효율적으로 옵티마이즈 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나온 거예요. 아담이 짱이에요. 아담이 14년입니다. 지금 다른 최신에 나온 옵티마이저고 그런 친구가 짱인데 SGD는 뭐예요? 한번 맞춰봐요. 비슷해요. 스토카스틱이 뭘까요? 이거는 이 자식의 확통을 그런 식으로 스토카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가 있고 아담이라는 게 있고 이것들은 옵티마이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의 질문은 그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러닝 레이트가 우리 모델이 이 미니마, 이 로스를 미니멀라이즈 하기에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효율적일까?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접근을 할 거냐면 큰 러닝레이트부터 시작해서 러닝레이트를 이제 줄여주는 거예요. 러닝레이트가 크게 시작했다가 러닝레이트가 좀 작아져요.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 좋을까요? 파워를 적합해서 수치를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초록색, 이 하이 러닝레이트 그래프를 한번 봐보시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어느 정도 로스가 줄었는데 하이 러닝레이트의 문제는 플랫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이때쯤에 러닝레이트를 줄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던 친구의 러닝레이트가 줄어들면 이렇게 잘
다시 이 미니마 지점을 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스텝이라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그러니까 특정한 횟수만큼의 루트, 트레이닝 루트가 돌았을 때 러닝 웨이트를 이런 식으로 0.1을 곱해줍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방법의 다운사이드, 그러니까 이 방법의 안 좋은 점은 뭘까요? 시합시간에 먼저 나와주고 상황에서 상관없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의 안 좋은 점은 저희가 고려해야 될 템포 파라미터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케이를 할 건데 10에포 돌린 다음에 디케이를 할 거죠. 20에포 돌린 다음에 디케이를 할 거죠. 디케이를 몇 번 할 건지, 디케이 한 번 하면 0.1을 곱해줄 건지, 0.09를 곱해줄 건지, 이런 템포 파라미터들이 새로 소개가 돼서 오히려 저희의 시간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이제 직접 듣고 그냥 어떤 특정한 비율을 가지고 점차 줄어드는 러닝 레이트를 도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코사인 러닝 레이트 스케줄. 그래서 이제 러닝 레이트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서 알파 제로는 이니셜 러닝 레이트고, 대문자 t는 이총 F곡의 횟수입니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러닝 레이트가 그려질 거고, 이런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을 했을 때 로스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또 퀵걸로 시작해서 점차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리니어 함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인버스 스퀘어 루트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거를 이 교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약간 했던 게 설명하셨던 게 그러면 이 세 개가 정확히 무슨 차이고 정확히 어떤 상황에 어느 스케줄링을 써야 되고 그런 거는 내가 알 수 있다. 보통의 상황에서는 나의 전임자들, 그러니까 제 연구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 연구 분야에 이제 previously published paper이라고 있죠. 하나 프리데이터. 기존에 있던 논문을 봤을 때 보통 CD에서는 컨스턴트를 쓰거나 아니면 코사인을 많이 쓰고 NLP, large scale NLP에서는 이면을 쓰고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19년도 당시에는 잘 안 쓰이는 논문이었지만 추가를 했던 이유는 이 텐션 리소르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에서 그런 러닝 스케줄을 써서 추가했다고 합니다. 19년도 당시에는 그래도 아니고 그 뒤로 유명이 힘들었잖아요. 그 교수님 입장이 어떻게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실기에서는 코사인 러닝 스케줄을 쓰는지 아닌지. 하지만 한 가지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점이 애든이라는 그 옵티마이저, 개쩌는 옵티마이저가 나오면서 이 콘스탄트, 그러니까 상수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으로 상당히 효율적임을 증명한 바 있어요. 보인 바 있어요. 왜냐하면 애든이라는 옵티마이저는 adaptive한 옵티마이저라고 하거든요. 그 말이 즉슨 그 옵티마이저 안에서 웨이트들을 옵티마이저 방어하면서 걔네들을 잘 adapt 해준다. 러닝 레이트라는 거 웨이트 에러 옵티마이저 안에서 이미 그런 걸 했으니까 이 상수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이 가장 많이 쓰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를 가지고 시도해봐.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멋져 보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 로스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 상수를 해보고 뭔가 이상하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모델 사이즈에 비해서 그 로스가 충분히 안 나오는 것 같아 했을 때는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거지. 디폴트는 상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원리 스토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까 저희가 본 이 그래프들은 트레이닝 로스만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희가 트레이닝 시키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다음에 밸리데이션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트레이닝 했을 때 여기에서 뭐 한 40% 정도는 트레이닝을 하고 20%는 테스팅을
한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20% 테스팅은 왜 있어야 되냐면 그 백프로파게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한 번 더 스플릿을 해준 다음에 이 친구들을 가지고 내 모델의 결과를 아웃풋하고 그 다음에 그 아웃풋한 결과를 이 테스트 데이터셋에 리뷰해서 로스 취하고 그거에 맞게 다시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건데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아예 분리돼 있어요. 뮤추얼리 인디펜던트예요.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희가 저 트레이닝 로스, 그러니까 테스트 로스는 어찌 됐든 간에 무한히 이제 디크리스 한다고 해요. 계속 디크리스 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나누지 않고 그냥 이 두 개를 합쳐서 트레이닝 시키면 이 로스는 계속 하나씩 두개 나올 수 있지만 이 모델이 여태껏 트레이닝 되지 않은 새로운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잘 퍼포먼을 하기가 보장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밸리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구분해놓지 않고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모델을 대응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실 앵간한 모델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로스가 내려가죠. 충분히 길게 트레이닝을 시켜나가요. 하지만 저희는 이 데이터 안에서만 정답을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실생활에 이제 의료보를 적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밸리데이션이랑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구분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에큐러시랑 밸리데이션 에큐러시를 따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트레이닝 에큐러시는 꾸준히 올라가지만 밸리데이션 에큐러시는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과적함 그런 걸 뜻할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 지점에서 끊어야 된다. 이 지점에서 스타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디 스타팅? 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 노조님만의 특징을 이 모델을 트레이닝 시킬 때 어떤 스텝들을 밟아가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이니셜 로스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그냥 한 번 돌려놓고 로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일단 엔지니어 입장에서 코드가 분석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델 결과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식선 안에서 나오는 그 로스 함수에 따라 다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함수를 쓸 경우에는 로스가 아니라 액티베이션 함수에 따라 결과값들이 어떤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을 쓸 때는 결과가 C 플러스 S에 대해 이런 식으로 나가고 크로스 엔트로피 액티베이션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쓸 때는 어떤 식으로 나가요. 그런 것들을 로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롤로의 로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5개의 항이고 사실 그거 친구들은 그냥 5개의 항이 있잖아요. X, Y, Y 뺀 다음에 뭘 해줬죠? 제곱을 해줬죠. 로스 항상 다른 값을 해줬잖아요. 근데 저희 모델을 한번 돌렸더니 로스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발생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충분히 크다는 가정하에 소수의 샘플들을 핸드피킹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 소수의 샘플들에 대해서 한번 오버피팅을 해봅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 소수의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이 모델이 오버피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큰 볼륨의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요.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몰 때 오피팅 하는 거는 저희 로스 함수 구현이 잘 되어 있는지, 저희 트레이닝 함수가 뭐 버그가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주면 좋냐면 그래요. 이제 러닝에이트를 준비해요. 적절한 러닝에이트를 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한 5회 정도를 돌려서 결과 보고 결과 본 다음에 뭐 해법 파라미터를 좀 해주고 조금 더 오래 트레이닝 시키고 그리고 조금 더 오래 트레이닝 시켰을 때 아까 본 로스커브 러닝커브들을 봐줘요. 그래서 이 러닝커브, 로스커브를 보는 법을 한번 해볼까. 일단 이 로스들은 어떻게 보통 계산이 되냐면 이게 한번 트레이닝을 돌리면 이 데이터셋 전체에 대해 트레이닝을 돌리거나 뭐 일부분에 대해 한 번 이렇게 트레이닝을 싹 돌려요. 그 다음에 한 번 돌릴 때마다 로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한 번 싹 트레이닝을 돌리는 로스들의 평균을 줘요. 그 다음에 이걸 반복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런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토대로 어떤 인투이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로스커브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가장 큰 가능성이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스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러닝에이터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너무 빨리 플랫해요. 아직 내려갈 구간이 남아있어요. 너무 빨리 플랫해서 러닝에이터를 줄여서 다시 하거나 아니면 아까 봤던 스텝 디케이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은 뭐냐면 이제 그래서 여러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래서 스텝 디케이를 했는데 그 디케이를 너무 빨리 했어요.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분명히 잘 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러닝에이트를 만져서 로스가 플랫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스텝 디케이 같은 스케줄링 기법을 사용하는데 조금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빨리 디케이를 했을 때도 로스가 너무 빨리 플랫할 수 있어요. 너무 늦게 하게 되면 디케이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트레이닝 로스만 봤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닝 로스랑 밸리데이션 로스가 따로 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봐주는 것도 중요해요. 트레이닝 애큐러시가 이렇게 나오고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트레이닝 시켜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이럴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버피팅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델 사이즈를 늘려주면 돼요. 오버피팅이라는 게 이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레귤러라이즈를 해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양보다 더 많은 양들이 학습이 되어서 오버피팅이 되는 겁니다. 사이즈를 늘려준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높여줍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어떻게 높여주냐면 뭐 드롭아웃 같은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고 아까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메소드를 드롭아웃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만약에 애덤 같은 오토마이저를 쓴다면 웨이트 디케이를 줄여준다고 높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모델 사이즈를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높여준다거나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뭔가 밸리데이션이랑 트레이닝이랑 차이가 없으니까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 트레이닝 애큐러시가 어느 정도 갭을 두고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언더피팅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피팅 됐을 때 러닝 앵클을 조금 더 높여준다.
파란색이 밸리데이션이고 흰색이 그 트레이닝 조스예요. 이렇게 조스가 이렇게 나오면 조스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여기 밸리데이션 조스고 얘가 트레이닝 조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오버피팅인 거예요. 이 지점을 기준으로 밸리데이션 로스가 올라가는 겁니다. 밸리데이션 로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밸리데이션 액큐러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뭘 해주면 좋다고요? 멀리 스타팅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 이게 뭐 이런 지점에서 올라가 멀리 스타팅 하기에는 아직 이렇게 나오면 멀리 스타팅 해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지어 자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웰더다이제이션을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그래프도 많이 있어요. 초반에 로스는 이렇게 잘 될 것 같아요. 테이닝 로스는. 근데 밸리데이션 로스가 밸리데이션 로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뭘 뜻하는가요? 이거는 사실 그냥 데이터가 엄청나게 콜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돌아왔어요. 그냥 데이터가 더럽거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너무 각 데이터가 개성이 높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데이터를 너무 진행을 하거나 그냥 뭐 코드에 버그가 있었다거나 밸리데이션 코드에 버그가 있다거나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모델을 다 없애요. 그리고 오버피팅 됐을 때도 데이터를 좀 더 확보한다 그런 방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변경인데 이제 기존 그러니까 아시아대들이 이렇게 19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년도 2010년대 중반 그럴 때 교수님 잘못된 상식점 하나가 CNN을 트레이닝하려면 그러니까 CNN 기반의 모델들을 트레이닝하려면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미술이었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이 교수님이 말을 하고 싶으셨거든요. 왜 틀렸냐면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 잘 트레이닝 되어 있는 CNN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CNN 베이스 모델입니다. 이미지가 딱 들어오고 쭉 무슨 레이어를 거쳐요? 쭉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을 거치면 그러니까 다크넷은 욜로에서 쓰인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의 집합을 다크넷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모델이에요. 그냥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이 딱 있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고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가 더 있어서 그게 그걸 구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유명한 이미지넷이라든가 그런 잘 트레이닝이 이미 되어 있는 CNN 베이스 모델인데 이 부분만 저희가 가져옵니다. 왜냐면 CNN이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CNN이 하는 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피처를 출시해내는 그 피처가 왜 필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 피처 벡터를 가지고 구분,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고 리그레이션 할 수 있고 그 피처 벡터들 이 이미지의 특성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피처 벡터들을 뽑아내는 게 CNN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잘 이미 트레이닝이 된 그런 이미지 같은 이 네트워크의 컨볼루션을 레이어들은 이 피처를 뽑아내는 역할은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양한 이미지들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의 트레이닝이 된 데이터셋 말고 저희 데이터셋
대해서 다시 트레이닝을 시키고 싶으면 이걸 전부 다 다시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희는 뭘 하면 되냐면 이 이미지넷의 컨버리셔널 레이어들이나 조금은 풀리 커넥트 레이어들이 뽑아내 이 이미지의 피처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 레이어만 저희 데이터 셋에 맞게 다시 트레이닝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트랜스퍼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프리즈 한다. 프리즈해서 나를 내지 마. 그러면 저희 롤로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하는 게 될까요? 나를 대처했을 때 트레이닝 시키죠. 저희 롤로들은 큰 넷을 프리즈해서 재활용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즈된 걸 가지고 파인튜닝을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게임들에 대해서 부분이 형성됐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Pressure R, CNN에서 트레이닝된 컨볼루션 이 레이어를 트랜스퍼 레이닝을 해서 이런 컨텍스트 기반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이 컨볼루션의 레이어들을 여기로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추출된 피처 벡터를 뭐에 넣어주는 거예요. 혹시 이거 무슨 모델인지 아는지? 혹시 이거 뭔지 분에 있잖아요. 맞아요. RNN은 이런 데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서 나온 이 피처 벡터들을 RNN에 넣으면 이렇게 시퀀셜 하나 이런 것들 시퀀셜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일 배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흥미로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오브젝트에서는 RNN 프로젝트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CNN은 처음부터 다시 트레이닝 시킬 필요가 없고 트랜스퍼 레이닝이라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닝이라는 거. 이건 그냥 재미로만 주세요. 이렇게 TP를 그 다음에 TP 서버가 있겠죠. 이렇게 많은 GPU들, 프로세싱 유닛들, TPU들이 있는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를 자, 이런 식의 모델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많은 GPU가 있어요. 저희가 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는 대학원 랩실에 있어서 충분히 많은 GPU가 있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충분히 많은 GPU가 있고 이런 네트워크가 있어요. 어떻게 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을 잘 여러 개의 GPU들에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트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는 이 GPU에서만 떠요. 저희부터 저희는 저 GPU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야만생 갑자기 미국인이라고 가정할까요? 나는 미국이다. 나는 MIT에 야만생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뭐가 문제일까요? 빨리 따라했잖아요. 그리고 GPU가 놀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게 끝날 때까지 얘는 기다려야 돼요. 이게 끝날 때까지 얘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GPU들이 논다. 스펜서가 항상 웨이트.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르지 말고 어떤 식으로 가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를 수 있어요. One parallel branches of model of different GPUs. 이런 식으로 잘 보면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옳지가 않아요. 다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싱크로나이제이션은 옳지가 않다. 그러면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뭐죠?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이렇게 나누는 게 돼요. 그러니까 배치를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n개의 배치를 가진 유닛이 있고 제가 GPU가 돌리겠다고 하면 동시에 n개의 배치를 두 개로 나누고 동시에 GPU에 돌리게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이제 forward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디언트 계산한 다음에 그거 해야 되잖아요. 레퍼런스 오피마이제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익스체인지하고 다 더해서 그때 이제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GPU들이 이터레이션 딱 한 번만 서로 소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돌아가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KGPU가 있다고 하면 K로 스케일을 할 수 있고 GPU가 더 많으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GPU 사달라. 그 말을 무슨 얘기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하는 문제이고 굉장히 큰 배치를 다니고 케이밍 시간을 굉장히 큰 배치를 다니고 케이밍 시킬 때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배치에 다니고 케이밍 시킬 때는 변수를 가르치면 들어오는 배치셋 n이라고 GPU가 K에 있으면 n을 K에 붙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엔지니어 빠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사이트, 이런 시각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논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논문 이름이 이제 과학계에서는 약간 기대미들이 있을 겁니다. 킥베이트 같은 거. 킥베이트. 어그로. 그래서 논문 제목이 Training Limits That in One Hour. 논문 제목을 이렇게 낸 사람이니까 이거는 바라요 어그로 끄는 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다양한 테크닉을 활용해서 CNN 같은 CB 모델로 굉장히 단기간에 게임을 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저희가 영원히 상관없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테크닉